현재 2차 팬데믹 우려 속에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입니다. 그 결과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선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2차 팬데믹 우려도 있고 뭐 우편 투표 유효 시점도 아직까지 논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확진까지도 네. 있었잖아요. 다양한 변수들이 참 많은데 결국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참 궁금하네요. 누굴 지지하세요? 글쎄요. 누굴 지지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진짜 네. 깜깜이 네. 선거가 됐고요. 미국의 언론조차도 신의 영역에 갔다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그러나 이제 뭐 쭉 나오는 이 숫자들을 보면 현재 부동층은 3%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뭘 하냐면요. 자기네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가거나 우편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이 뭐 앞에 네. 일어났던 소재들이 지금 뭐 다 녹아져 있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죠. 이건 트럼프한테 플러스가 됐고요. 근데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흑색 선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후보의 아들과 네.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명확히 나오는 숫자들은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투표율이 55.7%였는데 이게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개연성이 있고요. 오늘 현재 사전 투표는 우편 투표와 뭐 현장 투표가 섞여 있는 숫자입니다만은 7천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 1억 5천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모두 합한 숫자가. 그럼 벌써 50% 이상의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박빙이 되고 있고요. 뭐 최초에 시작할 때 9월 초에는 경합주가 6개였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8개로 늘었다가 현재는 10개로 지금 대폭 많아진 상황이라서 네. 지금 모릅니다. 깜깜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전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부분 우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경합주에서는 양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비율이 점차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가능성도 꽤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가지가 혼재돼서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이번에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지금 뭐 주장하시는 분은 이번에 트럼프 또 된다. 또 되는데 크게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주장하는 측의 이제 이유들을 보면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힐러리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바이든과의 격차가 너무 지지율이 지금 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못 쫓아간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샤이 트럼프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부동층들이 많았는데 지금 부동층 없다. 그리고 가장 지금 뭐 이 설득력이 있는 말은 이번에 이제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의 이제 의원 선거도 같이 있는데 그 동향을 보면은 네. 트럼프가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요번에 크게 이긴다. 그 측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의 설문지라든가 샘플 이거 잘못됐다. 그다음에 요번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한 숫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3만 3천 명이 더 느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뭐 한 13,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은 언론의 흐름, 뉴스의 흐름인데 뉴스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흑색 선전을 중심으로 한 뉴스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확진자로 판명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12%까지 차이 났는데 확진해서 이제 완치가 된 이후에는 지금 1% 정도로 돼 있고요. 최대 격전지라 그러는 플로리다. 오늘 아침에 나온 숫자를 보면 플로리다에서 드디어 트럼프가 역전을 했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라스무센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트럼프의 당선을 마쳤던 몇 안 되는 여론기관인데요. 거기서 오늘 나온 거는 48대 47로 트럼프가 이긴다. 뭐 이렇게 나온 거니까 끝까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현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막판 변수로 인해서 뒤집기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겁고 투표율도 참 높은 것 같아요. 양측 지지자들이 좀 과열된 분위기인데 네. 안타깝게도 뭐 폭력 시위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경제에도 대규모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이제 불복을 한다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44%도 이번에 만약에 뒤집힌다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위험스럽습니다만 지금 총기 판매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사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것이 이제 판결은 나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0년대 엘고와 부시 간의 플로리다 재검표인데 그때도요. 37일이 걸립니다. 그 대법원에 판결이 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거가 끝나더라도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정들이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면 1월 6일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 1월 6일이 미국 대선 스케줄에 보면 상원에서 당선자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당선자를 확정짓는 그런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 1월 20일 날 취임식과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그리고 굉장히 원칙에 입각한 연방 대법원의 그런 판단들이 조속히 나와지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증권가,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그러니까 점치는 게 아니라 바라는 시선이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어떤 경제적인 큰 불확실성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네, 증시에 이제 제가 이제 시나리오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 보니까 46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은 다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다 이긴다고는 네.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상원,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과 공화당의 조합. 이 세 가지가 항상 큰 대선의 어떤 시나리오가 주축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불확실성이지 사실적으로 1926년부터 보면 선거가 끝난 이후 다음에는 7%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다면 불확실성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 항상 뭐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뭐 바이든 주다, 트럼프 주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셔서 실적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만 위험성과 수익성을 그렇죠. 다 같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정치 테마주의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기다려야 될 거는 대선의 결과도 결과지만 결국은 이 이후에 나올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혹은 바이든 후보 각각 이제 당선을 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이 이르면 미국은 증시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우리나라의 뭐 증시가 좀 더 화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제일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것은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장기화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달러 약세가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국내에 뭐 매수세로 들어오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잠시 뭐 바이든주를 좀 소개를 드리면 바이든이 되면은 어디가 좋으냐? 대체 에너지, 전기차,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무역 관세 관련된 주가 분명히 올라갈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은행주, 그다음에 ETF,
방산 그리고 화석 에너지 쪽이 유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는 뭐 다 잘 아시는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요거는 공통적으로 지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눈여겨 보시고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아질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투자하시는 것이 항상 유리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을 좀 전망을 해봤고요. 우리 국내 이슈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 좀 더 네. 나눠볼게요. 이게 작년 이맘때부터였나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계가 되는 게 결국은 단순 금융 사태가 아니라 정치권, 뭐 사법부까지도 연계되는 좀 몸집이 커진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바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어제 이 사태들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첫 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경영진의 징계 처분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이 뭐 수사하고 이런 조사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의견을 내는 민감한 건 안 되는 사안이죠. 네. 위험하죠. 근데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증권 3사에 대해서 벌써 중징계를 한다 이런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제재심의에서의 결정은 빠른 속도로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는 뭐 제재의 근거라든가 책임의 그런 뭐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데 일단 제재의 수위가 어느냐면 직무 정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직무 정지는 해임 요구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높은 이 처벌이고요. 만약에 이게 직무 정지가 된다면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경영진들은 3에서 5년 동안 다른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의 간 이 어떤 혐의는 내부 통제가 부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내부 통제를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법적 근거에 대한 지금 공방이 굉장히 뭐 치열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완전 판매라든가 또는 내부 통제의 그런 부재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심의의 의견들이 세질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민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진짜로 향후에는 이런 내부 통제에 관한 부분들이 다시금 우리 증시에 이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네. 강한 조치들이 이번에 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큰 계기가 되어서 좀 어떻게 제2의 이러한 비슷한 사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게 좀 법적으로나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증권사들 뭐 다른 쪽뿐만 아니라 판매를 한 은행권에 네. 대해서도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금융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뭐 네. 경영진들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손해를 보신 분들에게 또 뭐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영향이고 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은행권에서는 뭐 충당금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만은 제일 우리 국민들이 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것이 또다시 일어나시는 그러니까요. 안 된다는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의 뭐 수립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이번에는 네. 금융권에서 해주셔야 되고 금감이나 금융감독원이나 다 조금 한 번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반성뿐만 아니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의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임 사태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고요. 오늘 최영훈 고문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